네, 방송기자연합회장 양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4개 부문에서 6개의 수상작이 나왔는데요. 취재보도 부문, 지역 취재보도 부문, 이건 이따가 심사위원장님께서 심사평도 말씀해 주실 거고, 또 짧지만 해당 보도 영상을 보면서 오늘 수상하게 된 우리 방송기자 동료들의 작품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조금입니다만 역시 그 취재보도 부문은 우리 그 방송 저널리즘의 감시 기능이 살아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JTBC하고 KBS 전주에서 출품해 주셨는데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보도 부문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획보도 부문에서 2편, 그리고 지역 기획보도 부문에서 2편의 공동 수상작이 나왔습니다. 공동 수상작은 사실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든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논의도 하고 투표도 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긴 합니다만은, 저는 지난번에 G1 방송에서 지역 기획보도 부문을 한 회사에서 2편의 공동 수상작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수상작이 나오는 것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어느 한 편만 주기에는 어려웠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저는 기획보도라고 이름을 붙이든 심층보도라고 하든 탐사보도라고 하든지 간에 이런 어떤 문제의 본질에 침착해서 그 사실을 낱낱이 보여주기 위한 어떤 방송 저널리즘이 여러 곳에서, 여러 지위에서 지속적으로 추구가 되어서 어느 한 편만 들이 어려운, 시상하기 어려운 그런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달의 방송기자상이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 여태까지 이때부터 지금까지 수상하신 분들의 성함과 작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이번에 수상하신 분들 성함을 이렇게 쳐보면 자주 나오는 단골 기자들이 계십니다. 이따가 지역기획보도 부문에 수상하시는 설태주 국장 같은 경우는 2달 전에도 반부대 암각파 보도로 수상하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단골 손님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기획보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방송기자 동료들이 계시다는 점에서 대단히 다행스럽고 높게 평가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그런 관심을 이제 주변에 이제 조금 연차 어린 동료들하고도 같이 공유하면서 저변이 계속 확대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 말씀드릴 때 주로 이제 지역 보도와 지역 기획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그런 빛나는 저널리즘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의 방송기자상 심사위원장 맡고 있는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조준호입니다. (170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에는 5개 부문에 42편이 출품됐습니다. 11편이 경쟁한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은 JTBC 이정근 낙하산 취업 녹취록 관련 보도입니다. 녹취록을 기반으로 야당 인사의 부정부패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전 청와대 위선 개입 의혹까지 밝힘으로써 권력 감시와 진실 추구 기능에 충실한 보도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기획보도부는 10편이 경합을 벌인 결과 SBS 경제 권력이 된 불법 사채업자 보도와 KBS 집행부진 예산 전수 분석 연속 보도가 공동 선정됐습니다.
SBS 보도는 기업 범죄부터 정치권 로비 의혹까지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의 히스토리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KBS 보도는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집행 부진 예산에 심각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 표현이 출품된 디지털 뉴스 부분은 수상작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뉴스타파의 이태원 참사 부재 시간 보도는 기사의 내용적 가치와 완성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참사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타임라인에 따라 시각화하여 정리하고 이를 인터랙티브 뉴스 콘텐츠로 구현한 노력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역 취재 보도부는 11편의 경합을 벌인 결과 KBS 전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목 가로챈 공기업 사장 연속 보도가 선정됐습니다. 작은 단서를 놓치지 않고 예리한 감각을 발휘해 지역 기관장의 도덕적 검증에 기여한 노력은 물론 잊혀진 사건이었던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 회복과 관련한 편파 변제 과정을 알려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7편이 경합한 지역 기획 보도부는 울산 MBC 지역 대개조 사부작과 KBS 제주 기후위기 보고서 민중파당이 공동 선정됐습니다. 울산 MBC의 경우 국토 균형 발전과 비수도권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지역이 겪고 있는 위기를 지역민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예비 타당성 제도가 가진 문제점과 한계를 잘 다루었고 이를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로 연결시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BS 제주는 기후위기에 따라 제주 해양 상태가 직면한 위기상을 조명하고 특히 세녀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준 부분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좋은 보도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CJ 계열사 고문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한 의혹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노 전 비서실장은 저희 취재진에게 당시 국토부에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JTBC 취재 결과 이정근 전 부총장과 노 전 실장이 청탁과 관련된 문자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선에서 낙선한 이정근 전 부총장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만남 직후 이 전 부총장은 노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노 전 실장에게 자신의 일자리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로부터 한 달여 뒤 결국 이 부총장은 한국복합물류의 고문으로 취업합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오늘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대규모 수사에 나섰습니다. CJ 계열사는 물론이고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채용 과정에 관여한 국토부와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 사무실과 주거지도 압색 대상이 됐습니다. JTBC가 보도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취업 청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노 전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해 업무 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JTBC 오승열 PD라고 하고요. 일단은 이번 보도 현명하고 유능하게 이끌어주신 손용석 부장께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요. 이번 취재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녹취록 분량 자체가 일단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가 다 빠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빠진 부분들 맥락을 증거를 보강하고 취재하는 기간이 상당히 장시간 필요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만나기만 하면 일단 도망가거나 혹은 이제 아주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뻔뻔한 거짓말들을 이제 하기가 일쑤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알게 됐는데 저희 팀원들이 관련 꿈들을 한 번씩 다 꿨다고 하더라고요. 한 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정근이 꿈에 나오고 어떤 팀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막 검찰을 어떻게 찾아가서 검찰과 이렇게 뭔가 협잡질을 하는 꿈을 꾸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그 언론인으로서의 호기심과 아주 약간의 사명감을 더해서 끝까지 치열하게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직 보도할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거를 동력으로 삼아서 끝까지 한번 지치지 않고 취재해서 더 좋은 보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뿐 아니라 대북 사업을 구실로 한 외화 밀반출 의혹까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끝까지 판다팀은 김 전 회장이 어떻게 돈을 모았고 또 그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추적해봤습니다. 끝까지 판다팀은 공문서 등을 통해 과거 흔적이 확인되는 2007년 이후 행적부터 짚어봤습니다. 김성태는 이 일대에서 도쿄에셋이라는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했습니다. 투자 상담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불법 대부업체였습니다. 김성태는 검은 돈을 굴려 더 큰 돈을 벌었지만 2015년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500만 원만 선고됐습니다. 이에 앞서 2010년 1월 김성태는 도쿄에셋의 이름을 바꿔 쌍방울을 인수합니다. 불법 대부업체가 쌍방울 최대 주주가 됐는데 그는 이미 측근과 가족을 동원해 쌍방울 주가 조작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추징당하지 않은 다액의 이득은 이후 김성태가 여러 상장사를 인수하는 종잣돈이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측근과 가족 뒤에 숨은 채 저지른 불법 대부업과 주가 조작은 꼬리가 잡혔지만 엄벌을 피한 탓에 쌍방울 그룹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SBS 권지윤 기자입니다. 먼저 상을 주신 이제 강기현 회장님과 심사위원장님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이 주는 거 같아요. 네, 저희가 이게 취재가 사실 뭐 다 여기 수상작들이 다 힘든 취재였겠지만 이번 취재 같은 경우에는 취재 대상부터 반응까지 굉장히 원초적이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도 굉장히 원초적이고 반응도 원초적이었는데 무엇보다 저희가 취재 대상자들로 하여금 참 많은 말을 듣고 또 어떤 위협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거 다 떠나서 저희가 저희 팀원들 다 같이 취재하면서 느꼈던 게 사실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어떤 단어인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나 그런 걸 뼈저리 느낀 취재였습니다. 경제 권력을 가졌을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이게 또 어떤 불법을 낳게 되는지가 굉장히 원초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영화처럼 벌어져서 실제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까 상상했던 일들이 다 현실로 드러났었고 다 확인됐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이 핵심 관계자가 해외에서 도피하고 있는 사정 때문에 실체는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역시 끝까지 판다팀 이름답게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꾸려집니다. 따라서 제때 적절한 곳에 잘 쓰이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KBS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최근 3년치 예산을 모두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예산을 받고도 다 쓰지 못해 남은 예산, 이른바 불용예산 문제를 짚어봅니다. 불용예산을 살펴보기 위해 KBS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예산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을 추렸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진 사업은 모두 869개였습니다. 2년 동안 배정된 예산이 각각 47조 원이 넘는데 지난해 남은 예산은 24조 원이나 되고 올해는 7월까지 4분의 1을 채 못 써 36조 원이 남았습니다. 정부는 불용률이 높은 사업 관리하고는 있지만 코로나 관련 불용이나 연차별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감액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미입니다. 국회에 책정된 예산은 집행이 잘 되고 있을까요? KBS가 조사해보니 지난해와 올해 상당수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책정된 76억 원 중 3분의 1을 채 못 썼고 올해 7월 말까지 집행률도 25% 수준에 그칩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10억 원 늘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의 가장 핵심은 감액이에요. 자기 내부 살림조차 쓰이지도 못하는 돈을 제대로 삭감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존재 목적에 좀 위배된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수상자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기획재정부 출입하고 있어서 사실은 출입하면서 저희가 한 보도는 굉장히 좀 앞에 분들은 취재 과정이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취재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이어서 공부하고 현장 필드 취재하고 하는 게 그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 한 달 반 동안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월드컵도 있어서 저희 취재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보도였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필요로 했고 그 긴 분량을 필요로 하다 보니 나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갔는데 그 기간 동안 취재 잘 해주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던 저희 후배들 그리고 같이 취재 나간 후배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도 기획은 사실은 저희 기재부 취재를 하면서 보도를 한다는 게 긴 기획 보도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그 시작은 저희 부장이 의미 있는 기획을 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부장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보도를 알아봐 주신 심사위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국회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산안이 지나갈 때 상당히 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인데 사실 정쟁만 보도가 되고 그 안에 깔려 있는 예산의 증액의 과정이나 쓰이지 않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계속 지속돼서 안 쓰이는 상태로 수년간 지속되는가에 대한 약간은 전문적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관심이 부족한데 이번에도 계속해서 그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많은 언론에서 깜깜이 예산안 심사, 증액 이런 보도를 많이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나 아니면 그렇게 넘어간 예산이 실제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보도는 여전히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데이터를 접하기도 어려워서 잘 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라살림연구소와 협업을 할 수 있어서 그 점도 감사했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0여 년 전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예금주 수만 명이 피해를 봐야 했지만 이 피해 회복에 써야 할 돈을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또 몇몇 사람들이 부당하게 챙긴 사실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취재를 거부했던 서 사장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KBS 보도가 나간 뒤 하루 만에 취재진을 만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서 편파 변제가 인정돼 원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캄보디아 사업이 고등학교 인맥으로 얽혔다는 KBS 보도 내용 역시 맞는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서 사장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했던 인물이 당시 캄보디아 사업의 감사로 일했던 만큼 사업 진행 내용과 편파 변제 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KBS 보도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 회복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난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오늘 사퇴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서 사장의 사퇴를 수용한다며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전주 오정현 기자입니다. 저희는 사실 지방공기업 사장님의 검증 보도로 이 내용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등본을 죄다 늘어놓고 털어보기 시작했는데요. 가압류 이력을 발견했습니다. 뜻밖이었고 그리고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66억 원짜리. 과연 이게 어떤 사건일까라고 해서 새 들어갔는데요. 10년 전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30돈 묻어놨던 노인분들 피해가 많았고 또 실제로 4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의 대검 수사 결과도 역대 최악의 금융비리 사태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한 거는 이들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일부 권력, 특수관계에 얽힌 공동체가 몰래 빼돌린 건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서는 지방공기업 수장인 개발공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화가 많이 났고요. 아주 그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매우 악랄했습니다. 그 사장님을 만나보고자 했지만 앞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취재를 거부를 했었고요. 그 보도가 나간 뒤에야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자기 원고 회수 당했고 또 소송 당하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하다,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저도 놀랬고 피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재를 끝나고 저희 동기 촬영 기자랑 좀 얘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부자는 뇌구조가 다른 것 같다. 저희 동기 기자가 형은 뭘 모른다. 뇌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 뇌구조는 이제 부자가 되긴 좀 틀려 먹은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뼈 기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건 캡을 비롯해서 정말 열심히 밤새가면서 취재해서 이 기사를 작성을 했고요. 결국 이 사장은 사퇴했지만 애썼다는 위로와 응원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 주신 것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육지의 섬 교통우지 경상북도 영양군. 차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긴급하게 병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 되는 경우. 이곳에는 통곡의 길이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반시설이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이 다시 그 지역을 떠나서 인구와 자원이 더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취재진은 그동안 정부가 진행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822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중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벌였던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들을 살펴보고 조사 결과가 지역이 납득할 만한 것이었는지 실제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분석 작업을 벌였습니다. 2004년 안동에서 영덕 구간 조사에서는 영덕 등 경상북도 지역이 낙후된 이유가 고속도로 같은 간선도로망이 부족해서일 수까지 있다고도 보고도 고속도로 신설은 경제성이 부족해 비효율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척을 보지 못하던 사업은 2008년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나서야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개통한 상주 영덕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예상한 것과 달리 개통 직후부터 차량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앞서서 예비 타당성 조사의 평가 항목들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평가가 가능한 항목들을 늘려서 비수도권 지역이 경제성의 점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취재를 했는데 저 혼자 나왔습니다. 저는 씨 윤정 기자고요. 사실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고 이제 팀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의문이 좀 들었던 게 저는 원래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학교를 다니다가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울산에 간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아는 사람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다가 제 출근 첫날의 상황이 생각났어요. 제가 처음에 구한 집에서 저희 회사까지 거리가 지도로 검색해보니까 대중교통으로 2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출근 첫날이니까 늦으면 안 돼서 9시 출근인데 8시에 나와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전광판에 10분 후에 온다고 뜨더라고요. 기다렸어요. 좀 있다가 그게 갑자기 24분 뒤로 바뀌더니 잠시 후에는 62분 뒤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간에 뭐 버스가 뭔가 퍼진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끊긴다거나 하면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저는 다시는 버스를 타지 않았는데 사실 지역에서 살면서 일을 하면서 이런 불편을 겪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울산에는 지하철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인구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기반도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라고 생각을 계속 하다가 몇 년쯤 지난 후에 좀 의아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울산에서 일하면서 세금 내는 거나 내가 서울에서 살면서 일하면서 세금 내는 거나 다른 게 없는데 왜 서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다른 곳에서 살아야 되는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방송에서 워낙 길게 다뤄서 다 얘기하기 어려운데 2가지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보통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지역분들은 아시겠지만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대부분 인구가 적다거나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이유들을 많이 대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기반시설을 안 만들어주는 건지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서 없는 건지 그러면 그 악순환 사이에서 국가가 이걸 끊으려면 어느 지점에서 개입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기획재정부도 아니고요. 일반 국가의 연구기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고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견제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평가한 내용이 경제적으로 옳고 맞고 이런 거 타당성을 다 떠나서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게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수조까지 드는 예산의 결정권을 이렇게 맡겨놓는 것 자체가 정당한지도 좀 생각해야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에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는데요.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굉장히 뭔가를 우연히 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릴 적에 도봉구에서 살았는데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다니면서 책을 많이 접하기도 했고요. 대학교 다니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한 달 내내 한 사람 앞에 10,000원짜리 표로 교양학을 맨날 들을 수 있다고 해서 10,000원만 내고 갈 기회도 있고요. 어느 달은 과외를 하겠다고 옥수동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우연히 펜싱을 가르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구나. 이런 기회들을 우연치 않게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이런 기회가 지역에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환경인 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는 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해녀들의 주 수입원인 소라가 제주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소라가 북쪽으로 이동한 건데요. 문준영 기자가 실험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소라를 수조에 넣은 뒤 하루에 1도씩 수온을 높여봤습니다. 실험 사흘째 소라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혈액을 분석했더니 수온이 높아지면서 외부 침입 물질을 방어하는 식세포율이 10% 감소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생하는 활성 산소량도 2배나 증가했습니다. 소라의 북상 경로를 따라 제주 2개, 동해 4개 해역에서 무작위로 소라를 채취해 비교해봤습니다. 제주 소라가 동해 소라보다 평균 1cm 가까이 작았고 무게도 17g이나 덜 나갔습니다. 위안 내용물도 살펴봤습니다. 갯녹음 현상 등으로 나타나는 석회 성분 조류가 경북 울진 앞바다와 제주 2개 해역에서 채취한 소라에서 검출됐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해저 바닥에 사는 생물들의 서식 환경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멀리서 왔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일단은 준비되지 않은 재앙이 제주 바다에서는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게 심각해서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해조류를 먹고 있는 소라나 성게 같은 저사 생물들이 점점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위 내용물도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석회조류들이 검출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녀들의 존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취재하면서 지역에서 이 기후 위기 보도에 있어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번에 많이 느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 의지를 갖고 많이 이제 애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이 자리엔 같이 못 왔지만 촬영기자 양경배 선배 감사하고 해석기 최승민 선배, 정인성 선배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끝으로 사실 이 특집 보도는 제주에 나갔을 때 고두심 선생님께서 내레이션을 해주셨어요. 근데 드라마 KBS 드라마 커튼콜 촬영 때문에 되게 바빴는데도 또 촬영 더빙 비용도 많이 못 들였는데
제주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더빙을 해주시고 또 이제 끝나서 이제 제주에서 올라오지 않았냐, 뭐 밥은 먹고 왔냐 하면서 오히려 제작진 데리고 가서 밥도 사주시고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느꼈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